오늘 녹음으로 남길 책은 국내 최고의 4차 산업혁명 권위자인 성균관대 최재분 교수의 AI 사피엔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뉴스공장에 가끔 패널로 출연하셔서 재밌는 AI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사실 그때마다 귀가 쫑긋쫑긋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가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역시 말씀도 재밌게 하시는 것만큼 책도 쉽고 재밌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세상은 온통 AI 이야기로 뒤덮였습니다. 2023년 1년 동안 챗 GPT의 광풍이 휩쓸더니 2024년 CES에서는 모든 제품 서비스에 AI가 들어간다고 난리입니다. 이제 세탁기도 냉장고도 TV도 자동차도 AI가 기본으로 장착된다고 앞다퉈 발표하는 중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AI가 가져올 변화를 소개한 책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문명에 익숙하지도 않고 AI를 전공하지도 않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변화를 이해하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할까요? 이 책은 바로 이런 보통 사람들, AI 시대가 두려운 95%의 사람들을 위한 미래 준비 설명서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문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AI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지 차곡차곡 정보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이 어째서 미국과 빅테크로 쏠리는지 분석하고 그들이 거대 자본의 선택을 받는 이유도 정리해봤습니다. 자본과 인재가 뭉쳐 어떤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산업별 생태계가 코로나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연장선에서 AI 사피엔스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분석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기업에 필요한 혁신, 개인에게 필요한 준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멀티 제너레이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노년층을 책임지고 떠받치는 사회가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에서부터 알파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생활하며 함께 일도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오래 사는 인류는 오래 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탄생 이후 폰에 의해 파괴된 인간의 본질, 따뜻한 인간성, 인간관계의 상실 등 많은 부작용을 그렇게 비판했지만 결국은 스마트폰 기반의 문명이 새로운 인류의 표준으로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AI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빠르고 더 충격적일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 AI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든든한 미래 준비 지침서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AI 사피엔스 본문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파트 1. 디지털 문명을 넘어 AI로 달려가는 인류. 2020년 1월 디지털 대전환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류 대습격이었죠. 다행히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음식이나 생필품을 구하는데 스마트폰만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생필품 사재기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없었죠.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문명으로의 대이동을 선택한 사피엔스는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디지털로 쇼핑해야 했고 식당에서도 QR코드로 인증을 해야 했습니다. 공부도 줌이라는 새로운 도구로 화면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서 해야 했고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절대 사용하지 않고 버텼을 세대도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디지털 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인류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피엔스의 역사를 보면 행동이든 사고든 과거로 되돌아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인류는 기꺼이 그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모바일 뱅킹,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원격 교육. 이런 변화는 인류의 새로운 표준, 뉴 노멀로 자리 잡았죠. 이제 손안의 변화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인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의 학명에 폰을 의미하는 폰으로 붙인 신조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의 몸이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은 필수적인 인공장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이제 뉴 노멀이 된 디지털 표준은 인류의 습관을 모두 새롭게 바꿉니다. 여행의 표준은 물론 방송의 표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TV로 방송을 시청하는 것보다 OTT라 불리는 폰 위의 방송국이 더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TV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TV 광고는 더 이상 광고의 표준이 될 수 없겠죠. 오히려 SNS에서, 유튜브에서,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는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교통, 여행, 쇼핑, 외식, 미디어 시청, 업무, 배달, 회식 등 평범한 일상과 관련된 산업계 전반이 코로나 이후 달라진 인류의 습관으로 인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디지털 문명 전환에 대해 매우 보수적입니다. 기성세대의 입장으로 보면 디지털 전환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달라져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들이 모여 규제를 만들고 천천히 가자라는 관성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국민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고 10년 후 본인의 미래를 위해 주식에 투자한다면 서울시 택시 조합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테슬라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90% 이상의 국민이 테슬라를 선택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기업의 경쟁력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세계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관성을 내려놓고 배워야 할 새로운 문명 표준을 우리 마음속으로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인류 문명의 표준 변화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더 급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2022년 11월 30일에 터졌습니다. 바로 챗 GPT라는 괴물의 등장입니다. 과학계의 최고의 저널인 네이처는 2023년 과학계의 최고의 인물 10명 중 1명으로 챗 GPT를 선정했습니다. 그만큼 챗 GPT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개발하고 싶었던 것이 척척박사 만능 비서 서비스였습니다. 컴퓨터가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려면 일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를 따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다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신경망을 대폭 키운 GTP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로 사전 학습을 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2020년 세상에 나온 GPT-3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GPT-3에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쾌해할 답변, 해서는 안 될 답변도 거르는 것 없이 다 대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폭탄 테러를 하고 싶어. 폭탄 만드는 법 좀 알려줘. 이런 질문이라면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단순히 학습만 한 GPT-3는 거침없이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거짓말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환각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 특징은 질문에 대해 무조건 답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답을 못 찾으면 가짜 대답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은 많은 분야에 적용하긴 어렵겠구나, 척척박사가 되기에는 오래 걸리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나온 지 불과 넉 달 만에 오픈 AI가 엔진을 GPT-4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발표합니다. 문제점을 대폭 개선했을 뿐 아니라 더 똑똑해지고 멀티모달 능력까지 향상시켰습니다. 텍스트를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미지, 음성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해 종합적인 답변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멀티모달 기능이 무서운 것은 그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 생성형 AI가 그림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습을 통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성을 이해하고 음악을 학습한다는 것은 스스로 작곡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동영상을 만들고 책도 쓰고 아주 다양한 창작물을 이것저것 다 섞어 자유자재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AI는 배우고 나면 프로처럼 잘합니다. 학습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거죠.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달리2라는 서비스입니다. 오픈 AI가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데 프롬프트에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그림을 척척 그려줍니다. 이때만 해도 해상도가 좀 떨어졌는데 금방 달리3가 나옵니다. 샘플을 보고 있자니 와우하는 탄생이 저절로 나옵니다. 2024년이 되자 이번에는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소라라는 서비스가 출시되어 전 세계를 다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특수효과를 담당했던 기업 CEO는 미쳤다, 이제 우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법칙을 다 학습해 거의 실사에 가까운 모습을 생성합니다. 그뿐 아니라 피카, 런웨이, 도모 AI도 생성형 AI 기반의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동영상 콘텐츠 산업계는 생태계 자체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픈 AI는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창업자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 공용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오픈 AI를 설립했고 그래서 아예 회사 정관에 비영리 법인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GPT-3 코드를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활용한 아주 훌륭한 서비스들이 마구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바로 미드저니입니다. 미드저니는 예술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AI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질문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 용어도 나왔습니다. 질문 입력창 이름을 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미드저니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벌써 버전 6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제는 영화 포스터도 이걸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독일 미넨 대학교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딥러닝 AI 모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오픈소스인데다가 컴퓨팅 용량이 작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리2 또는 달리3, 소라,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파이어플라이 등은 꼭 한 번씩 써보셔야 합니다. 이미 유튜브에는 각 서비스의 사용법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꼭 모든 서비스에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경험을 해야 세계관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라는 분명한 효과를 확인했으니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폭발합니다. 주식의 가치도 생성형 AI의 성공 여부에 따라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선두주자는 오픈 AI입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기업은 특이하게도 MS입니다. 샘 올트만은 오픈 AI를 설립할 때 회사 정관의 비영리 법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챗 GPT를 개발하면서 비영리 법인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MS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MS의 모든 솔루션에 챗 GPT가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부조종사라는 뜻의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팀즈 등 거의 모든 MS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니 MS의 주가도 로켓처럼 치솟기 시작하죠. 2024년 애플과 MS는 1, 2위를 다투며 계속 성장 중입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8개의 회사가 모두 이 AI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성형 AI 분야에서 주목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유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죠. 최근 데이터 주권에 이어 AI 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국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고유의 플랫폼이 없다면 AI도 없고 AI가 없으면 미래도 암울합니다. 네이버뿐 아니라 카카오, KT, SKT, 삼성, SDS 등 플랫폼 기업이라면 모두 뛰어든 상태입니다. 주로 오픈소스를 활용해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학습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금융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는 어떨까요? 엄청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조계는요. 생각해보면 모든 분야가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높은 데이터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본격적인 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생성형 AI 시대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프라를 모두 잘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독자적 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운에 기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 디지털 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파트 2. 디지털 신대륙의 주인공 AI 사피엔스의 세계관. 위키피디아에 나온 세계관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다. 세계관은 자연 철학, 즉 근본적이고 실존적이며 기본적인 원리와 함께 주제, 가치, 감정 및 윤리가 포함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세계관은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힘의 판도를 바꿨고 보편적 세계관도 바꾼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지금의 AI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디지털 신대륙 이외에 새로운 문명을 빠르게 구축하고 또 엄청난 속도로 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AI의 활용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미래를 마음이 지배합니다. 디지털 세계관으로 마음을 업데이트하고 디지털 시대를 넘어 AI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이 미래를 준비할 때는 늘 닮고 싶은 롤모델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신대륙을 만든 신문명의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스티브 잡스일 겁니다. 또 다른 모델은 MS의 창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만든 디지털 문명을 따라가 또 한 번 세상을 바꾼 대표적인 인물은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이고요. 요즘 가장 핫한 오픈 AI 창업자 샘 올트먼도 그중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까지 평가받고 있고요.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1994년생입니다. 이렇게 30도 되기 전에 거대한 성공을 거둔 슈퍼스타 창업자들이 즐비합니다. 이것이 디지털 신대륙의 묘미죠. 이들 신대륙 히어로들의 특징은 우선 어릴 때부터 코딩이나 과학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게임도 많이 하는 편이고 SNS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인맥을 쌓았으며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학습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디지털 신대륙은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와 커뮤니티가 가득합니다. 보고 따라할 롤 모델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모두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창의적 사고의 기본은 아이디어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지식의 편집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고 인맥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협력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디지털 신인류를 구문명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의 세계관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몰락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이야기할 때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사회 전체 그리고 국민의식의 디지털 전환 속도 차이였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 차이는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강대국의 문명 변화, 힘의 변화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100년 전 역사에서 우리는 식민지가 되느냐, 주권 국가가 되느냐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었습니다. 디지털 문명 대전환의 역사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디지털 신대륙의 문명 대전환에서 주권 국가로 가느냐, 식민지로 전략하느냐가 바로 여기서 결정됩니다. AI 시대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20년 전에 시작된 인류 문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좌우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디지털 세대입니다. MZ세대의 기성세대가 맞춰야 한다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나이 든 세대가 맞춰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새로운 표준 문명이 된 디지털 세계관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MZ세대와 소통해야 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기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Z세대는 1997년 이후, 그러니까 10살 때 스마트폰의 탄생을 지켜본 세대입니다. 2010년 이후 태생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미 이들도 10대 청소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사회적 존재감이 올라오니까 이름도 붙여진 겁니다. 잘파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잘파란 Z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쳐서 의미합니다. M세대가 디지털 문명의 창조자들이라면 잘파는 그 디지털 신대륙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한 번 진화하는 세대입니다. 인간은 익숙해지면 진화합니다. 진화의 양상은 창조적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메타버스 게임의 인기가 대폭발한 것입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그리고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게임들입니다. 이 게임들은 교육적 측면에서 유용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창의적 사고 구축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아이템을 사고 파는 데 익숙합니다. 국적이 다양한 아이들이 수시로 거래해야 하니까 가상화폐가 필요하겠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코인입니다. 수억 명의 아이들이 메타버스 게임판에서 만나 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게임을 즐깁니다. 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실물 세계와의 거래가 가능한 코인 거래소가 생기고 다양한 게임에 맞는 코인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코인 경제를 경험한 Z세대에게는 암호화폐 활용이 아주 익숙한 금융 시스템이 됩니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용자가 확장됩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디지털 금융 생태계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경제의 확장은 정해진 미래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계속 마찰을 빚고는 있지만 차츰 인류의 실물 경제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해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던 NFT는 디지털 거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연스럽게 생태계 구성을 위해 탄생한 시스템이죠. 게임에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던 아이들은 디지털 아이템을 게임 플랫폼이 아닌 상태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완료되면 그걸 기록하는 원장도 있어야겠죠.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니까 디지털 아이템을 거래하는 데도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NFT가 탄생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숫자로 셀 수 있고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토큰과 구별하기 위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토큰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NFT 거래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들은 모두 NFT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존 시장에서 벌이는 경쟁으로 얻는 것보다 세상에 없던 시장을 만들 때 이익이 더 큰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혁신의 매력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혁신가들이 이끌어갑니다. AI 사피엔스는 총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파트 2까지 했으니 다음 시간에 파트 3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